전쟁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적을 알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싸우며 무엇을 사용하는지 이해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기 중 하나를 가져와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더 좋게 개선한 뒤 러시아 군인들을 폭파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몰냐와 그 우크라이나 쌍둥이인 블리스가브카의 이야기입니다. 몰냐는 러시아어로 천둥, 번개라는 뜻으로 러시아가 202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배치하기 시작한 고정익 가미카제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외관상 인상적이지도 않았고 정교한 군사공학의 산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드론은 사실상 고철로 만들어졌으며 방위산업 공장이라기보다는 가구점에 가까운 작은 시설에서 조립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드론에 항법과 비행 제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자장치만을 탑재했습니다. 이것은 폭발물을 공중에 띄워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 날려보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어쩌면 너무 잘 작동했습니다. 몰냐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 전쟁의 기본적인 틀은 비교적 잘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FPV 쿼드콥터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레이싱 드론 프레임에 폭발물을 넣은 것으로 대당 475, 60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단거리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네메시스와 뱀파이어 같은 무거운 폭격 드론은 15마일까지 날아가 상당한 탑재량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제작된 쿼드콥터들은 가격이 꽤 비싸서 여전히 고가치 목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덜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는 적진 100마일 이상 깊숙이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드론을 제작했습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목적, 사거리, 그리고 가격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중거리용으로 저렴한 고정익 가미카제 드론을 대규모로 배치하진 않았습니다. 최전선에서 20, 30마일 뒤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며 차량이나 건물, 보급 차량 행렬을 파괴할 만큼 충분한 폭약을 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냐가 등장해 중거리 작전의 공백을 메웠고 이는 저렴한 드론뿐 아니라 전반적 타격에도 사각지대였습니다. 포병은 최고급 장비를 쓰지 않으면 그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면 적 포병에 반격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PV 드론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아타캄스나 국산 FP-2 공격 드론 같은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러시아의 공격에 맞설 만큼 충분한 수량을 운용하기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뮬니르가 대당 300, 800달러로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몰냐의 구성에서는 7에서 12파운드의 전투용 탑재물을 탑재하고 시속 60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발사 지점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합판, 플라스틱, 알루미늄 튜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자부품은 주로 중국에서 조달한 상용 제품입니다. 드론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한 군사 분석가는 이것을 드론계의 AK-47에 비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단순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정교한 산업 기반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몰냐2는 이 무기 종류에서 이전에는 널리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특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하나의 기수에 장착된 프로펠러 대신 양쪽 날개에 각각 프로펠러를 장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탑재물을 실었을 때 더 안정적이었고 바람 속에서의 조종성이 향상되었으며 비행 중 치명적인 고장의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면에서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몰냐 탑재물에는 표준 파편어 탄두, RPOA, 슈멜 보병 로켓 시스템의 열압력 탄두, 그리고 TM-62 대전차 지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M-62 대전차 지뢰는 15파운드 TNT와 비슷한 폭발력으로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몰냐는 러시아 병사가 근처에 가지 않아도 전선에서 25정마일 떨어진 보급 거점에 이 지뢰 가운데 하나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거리 사거리, 상당한 탑재량, 그리고 $1000 이하의 비용이라는 조합은 한 달 정도 동안 드론 전쟁의 성배로 여겨졌고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선언하는데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다뤘듯이 전선에서 비교적 안전하던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드론의 설계가 최대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 용도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가 몰냐의 단일 모델만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기본 구조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로 변형된 다양한 모델들을 운용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모델은 뒤쪽에 광석유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거리는 줄었지만 기존의 전자 교란 장비로는 방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야간 투시경처럼 작동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목표를 더 잘 포착할 수 있었지만 첨단 전자장비로 인해 약간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델들은 아예 가미카제 드론이라는 개념을 제외했습니다. 목표물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을 탑재하는 대신 분리하는 대신 고화질 카메라와 자이로스코프 안정장치를 탑재하여 전선의 고품질 이미지를 촬영하고 이를 조종사에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드론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의 부품들을 모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제조 과정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이 부품만 조립할 수 있다면 수입된 조각들로 새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공장이 타격을 받아 생산이 지연돼도 다른 공장이 부품을 확보하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개념을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켰습니다. 원래의 몰냐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품들이 여름철 더위에 녹아내리는 글루건 접착제로 붙어 있었습니다. 드론의 발사 과정은 여전히 여러 사람이 정밀하게 협력해야 했고 한 번의 실수로도 드론이 이륙에 실패하거나 즉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발사 가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전투 상황에서는 4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만 이륙할 수 있는 드론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약한 부품들은 더 넓은 온도 범위와 반복 사용을 견딜 수 있는 샘디 프린팅 부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발사 과정도 자동화되었습니다. 올바른 비행 매개 변수가 입력되면 드론은 스스로 이륙을 시작하여 사람들 사이의 협업 실패 요인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또한 기체 전체에 커넥터를 표준화하여 현장에서의 정비와 부품 교체가 더 빠르고 오류 가능성도 줄어들게 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조립 과정도 더욱 엄격해져서 각 기체 간의 일관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 대당 약 810달러의 비용으로 제작된 이 드론은 신뢰성, 사거리, 배치의 용이성 면에서 기존 모델보다 뛰어납니다. 브리스카브카는 시속 68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2000m의 고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중계 드론을 이용해 통신 범위를 확장하면 발사 지점에서 최대 50마일까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몰니아의 유효 사거리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그 중계 드론을 제송신기로 사용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영리한 해결책입니다. 작은 FPV 드론이 작전 지역 가까이에 배치되어 제어 신호를 재전송함으로써 모든 임무에 위성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블리스카브카의 사거리를 효과적으로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드는 설계치고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브리스카브카는 일회성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약 89kg의 통합 내부 탄두를 탑재해 목표물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트맥스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모듈화와 탄두 구성의 유연성이 보이며 2개의 대형 폭약 또는 보병, 경장갑 차량, 비보호 인프라를 타격하기 위한 최대 8개의 소형 탄약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목표 범주를 커버할 수 있어 각 임무 유형마다 별도의 특수 변형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가을에 열린 디펜스 테크밸리 서밋 기준으로 블리스카브카는 이미 전선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을 개발한 비리 드론사는 같은 행사에서 양산을 목표로 하는 소키엘 정찰 무인기 등 추가 플랫폼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탑재되어 있고 1000파운드 이상의 적재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잔코이 무인 지상 차량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블리스카브카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구축된 다양한 시스템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격차를 파악하고 저렴하게 메우며 신속하게 실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블리스카브카가 고정익 기종의 근본적인 한계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FPV 쿼드콥터보다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호버링이 불가능합니다. 멀티로터처럼 접근 도중에 즉각적으로 임무를 중단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강한 바람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짙은 안개는 이 기체 이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운영자는 임무 전 일부러 안개가 걷히길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이나 발사와 도착 사이에 위치를 바꾸는 표적을 상대할 때 고정익 드론은 FPV에 비해 같은 기동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FPV는 어느 방향으로든 기체를 돌리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추적하고 경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돈이 중요합니다. 네메시스 대형 드론은 공중정지, 위치 변경, 공격 중단, 재무장을 위해 기지복귀가 가능합니다. 네메시스 드론 한 대당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지상 요원, 안전한 발사 장소, 스타링크 장비, 그리고 교대마다 2명의 훈련된 조종사가 필요합니다. 브리치가브카는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4명의 팀이 10분 만에 준비해서 공합식 캐터펄트로 들판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브리치가브카는 네메시스의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포병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즉 중거리까지 도달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지만 포탄보다 저렴하고 일제 사격보다 더 정밀합니다. 그 역할에서는 고정익의 한계도 감수할 만한 타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지정학에서 일어나는 최신 사건들을 매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력 면에서 몰냐의 성공을 모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런 드론들은 결국 서로를 실제로 타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드론들의 주된 목적은 지상 대 지상 폭격을 수행하는 것이지 소규모의 공중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 드론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해답은 다층 방어 시스템이고 그 다층 구조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몰냐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로정찰, 화력팀, 전자전, 주요 지역의 공병 방호, 그리고 이동 중 더 엄격한 안전 절차 등 다양한 조치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는 필요에 의해 탄생한 군사 전술, 기술 발전, 그리고 공학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전자전 제밍 시스템이 첫 번째 방어선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몰냐의 무선 조종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직접 타격 방어층은 소규모 대드론 사격팀으로 총기와 개조된 방공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이준 슬로벤스크 도로에는 러시아 드론으로부터 물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25마일 길이의 그물 터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그물은 주요 보급로에서 저공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되었습니다. 지휘소 주변 차량과 병력 이동 통로 위에 설치된 대드론 그물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용 요격 드론도 제작했는데 이는 소형 쿼드콥터로서 소형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개조된 파편 무기 또는 둔기 장비를 사용해 적 드론을 하늘에서 격추시킵니다. 이를 입증하듯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에만 10만 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했으며 전투 임무 성공률은 60%를 넘었습니다. 이는 같은 요격을 달성하는데 서방의 방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25배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안티드론 생태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보다 몇 배나 큰 군대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규모를 유지할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포괄적인 다층형 대드론 체계입니다. 몰냐 등 러시아 드론의 발전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넘겨준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동시에 자체 공격용 드론 능력을 러시아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배치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메시스 연대에 스타링크를 장착한 대형 폭격 드론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은 200파운드가 넘는 탄도를 탑재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레이더 기지, 방공 시스템, 항공기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장 근접 지원 무기가 아닙니다. 목표 지점과는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은 승무원들이 운용하는 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전략적 의미는 현대전에서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심적인 강점은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규모 보병 작전과 인해 전술을 통해 조금씩 전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드론 전쟁에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전선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마일 떨어져 있어 러시아가 쓰던 그 도구를 거의 완전히 빼앗게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조종사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사들이 스타링크 연결과 화면 뒤에 있을 때는 포격으로 부대를 소모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점점 더 기계가 수행하고 그 기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인간이 조종하는 군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은 2025년 말에 기관총이 장착된 단일 지상 드론을 배치해 거의 6주 동안 전선 진지를 지켰다며 군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제3군 다르 미콜라 진코비치에 따르면 그 진지에는 UGV 시스템, 즉 무인 지상 차량란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전략을 4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로봇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블리스가브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새로운 드론 능력을 도입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역설계해서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 버전을 내놓은 첫 사례가 아닙니다. 동일한 일이 광섬유 FPV 드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드론들은 2024년 봄에 러시아가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4년 3월 7일에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의 광섬유 FPV 드론이 포획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드론은 무선 신호 대신 얇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서 전자교란에 완전히 면역입니다. 3월 18일까지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 그룹인 드로나리아는 자체 광섬유 드론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적의 장비를 포획한 뒤 우크라이나가 작동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단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면전이라는 첨단 기술에 쫓고 쫓기는 게임에서 더 유연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엔지니어들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더 뛰어난 혁신가라는 평판을 자주 얻어왔습니다. 종종 새로운 우크라이나 제품이나 해결책이 전장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초기의 기본 FPV 드론 사용처럼 러시아는 이를 모방하고 생산이나 구매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섬유 기술에서는 러시아가 먼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주 만에 시제품으로 대응했고 몇 달 만에 실전 배치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말까지 중국 공장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주문에 힘입어 생산을 늘렸습니다. 광섬유 스풀의 가격은 2023년에는 스풀당 최대 1,500달러였지만 2025년에는 10km 스풀 기준 약 500달러로 크게 떨어졌고 완성된 광섬유 드론의 가격은 약 1,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광섬유를 직접 구매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이 이미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낮아진 비용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유선 연결로 전자전 제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광섬유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목표물을 신뢰성 있게 타격하고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몰냐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몰냐를 배치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를 포획하고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분해하여 결함을 찾아내고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블리스가브카는 최전선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 순환 구조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효과적인 것은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개발은 자원봉사나 민간 차원의 혁신 노력조차도 중앙집중식 지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승인 절차, 조달 과정, 그리고 기관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스템은 주로 분산된 자원봉사 엔지니어 네트워크와 전선에서 정보를 수집해 제조업체와 설계자에게 전달하는 중앙 집중식 지능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운영됩니다. 그러한 규모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스템 개발이 시제품 단계에서 표준화 그리고 전선 배치까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소대 엔지니어가 표준 모델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지속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는 이중 광섬유 및 무선 하이브리드 드론을 만들면 제조업체는 신속하게 그 설계를 공식화하고 시험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시험 시스템은 시제품을 전선 곳곳에 배포하고 실제 성능을 추적하여 정식 개발이나 추가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개발 방식은 전통적인 러시아나 심지어 서방의 조달 및 시험 기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의 인구가 없습니다. 러시아만큼의 산업 규모도 없습니다. 러시아만큼의 포탄 생산 속도나 전차 비축량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장의 문제에 며칠 만에 대응하는 엔지니어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대 공병의 현장 개조를 수주 만에 공식화할 만큼 유연한 조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4년간의 무인 시스템 전투를 거치며 다듬어진 드론전 적둔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시간이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가 대략 절반밖에 되지 않을 때 드론을 전선에 투입한다고 해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응 개발 사이클이 유지되는 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혁신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항상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내놓은 것을 받아 더 세게 되돌려주는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값싼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들어 날을 세워 다시 휘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강력한 무기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 지정학과 전쟁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꼭 눌러주세요.